안녕하세요, 여러분. 밤동아 TV입니다. 오늘도 밤동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시간 동안 흥미진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고 오늘 밤도 편안한 휴식 가지시길 바랍니다. 박문수와 사라진 장사꾼들. 어사 박문수와 돌쇠가 전라북도 완주 근처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멀쩡하던 돌쇠가 갑자기 끙끙 앓기 시작하였지요. 아니, 무쇠처럼 단단하던 네가 병이 나다니? 박어사는 돌쇠를 조용한 주막에서 쉬게 했답니다. 돌쇠가 알아눕자 박어사는 자기 몸이 아픈 것처럼 안타까웠어요. 내가 너를 너무 고생시켰나 보구나. 어사의 말에 돌쇠는 코끝이 찡하였지요. 아닙니다, 오사님. 돌쇠는 박어사 앞에서 누워있는 것이 송구스러워 억지로 일어나려고 애를 썼어요. 어사는 이런 돌쇠를 며칠 쉬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지요. 돌쇠야, 나는 며칠 이웃 고을을 돌아보고 올 터이니 몸조리 잘 하고 있거라. 아닙니다. 저도 따라가야지요. 글쎄, 너는 좀 쉬래도. 방을 나온 어사 박문수가 주인에게 말하였어요. 저 방에 있는 내 일행이 몸이 몹시 아픈가 보. 부디 잘 좀 돌봐주시오. 박어사가 주인의 손에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쥐어 주었답니다. 뜻밖의 돈을 받은 주인의 입이 한껏 벌어졌지요. 염려 마십시오, 나리. 근처에 용한 의원님이 있으니 잘 돌봐드리지요. 고맙소. 주막을 나온 어사는 혼자서 이웃 고을로 향하였어요. 박어사가 이웃 고을에 있는 주막에서 하룻밤을 지낼 때였지요. 밖에서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아니, 이 목소리는? 박어사가 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돌쇠가 서 있었어요. 박어사는 너무도 반가웠지요. 아니, 돌쇠야. 어제까지 끙끙 앓더니 벌써 일어나느냐? 아무튼 어서 들어오너라. 그렇지만 돌쇠는 어사의 말을 못 들은 채 딴청을 부렸답니다. 돌쇠야,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어서 들어오래도. 박어사가 다시 한번 재촉하자 돌쇠가 볼멘 소리로 말하였어요. 그만두십시오, 나리. 몸이 아픈 하인을 버려두고 혼자서만 구경 다니시는 어른은 모시기 싫습니다요. 아니, 뭐라고? 이놈이 정말? 어사가 짐짓 화난 표정을 지었답니다. 그러자 돌쇠가 껄껄 웃었지요. 아닙니다, 나리. 실은 나리가 너무 고마워 헛소리 한번 했습니다요. 너무도 고맙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어쨌기에 이렇게 쉽게 일어나느냐 말이다. 그게 모두 나리의 은혜이옵니다. 내 은혜라니? 나리께서 주막 주인에게 너무도 간곡히 부탁하셔서 주막 주인이 크게 감격했답니다. 그랬더냐? 그래서? 감격한 주인이 멀리까지 가서 의원을 데려오고 또 의원의 처방에 따라 구하기 힘들다는 값비싼 산골까지 구해다 주어서 이렇게 힘을 얻어 나왔지요. 정말 고맙습니다요, 어사님. 돌쇠가 어사 앞에 납죽 엎드렸어요. 예끼 이놈, 남들 보면 흉보겠다. 어사가 돌쇠의 등을 소리나게 후려쳤답니다. 그때였어요. 바로 옆방에서 사내의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울음소리냐? 글쎄요. 두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부탁해서 건넌 방으로 옮겨갔답니다.
그 방에는 장사꾼 차림의 젊은이 한 사람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박어사가 젊은이에게 물었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박어사의 물음에 젊은이가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말하였어요. 하도 답답한 일이 있기에 나도 모르게 울음이 나왔소이다. 답답한 일이라니요? 숨길 일이 아니기에 말씀드립니다. 젊은이가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며 말문을 열었답니다. 정만출이라는 그 젊은이는 미역 장수였지요. 그에게는 일출이와 오출이라는 형이 있었답니다. 큰형 일출이는 소금 장수였고 둘째 형 오출이는 비단 장수였어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인 삼형제는 여러 지방을 떠돌아다니며 장사를 하였지요. 그러던 중 2년 전 어느 날 소금을 팔러 나간 큰형 일출이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소금을 팔러 나갔다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지요. 그러자 둘째 형 오출이가 막내인 만출이에게 말하였어요. 내가 큰형님을 찾아보겠다. 만약 내가 6개월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으면 내게도 무슨 변이 생긴 게다. 그때는 네가 나서서 나와 큰형님을 찾도록 해라. 예, 형님. 둘째 형은 비단을 한 짐 지고 집을 나섰답니다. 그런데 둘째 형 오출이 역시 6개월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구나. 막내인 만출이도 미역을 한 짐 지고 집을 나섰지요. 만출이는 미역을 파는 데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오직 큰형과 큰형을 찾으러 나간 둘째 형의 소식을 수소문하는 데만 신경을 쏟았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두 형이 바로 이 근처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2달 동안이나 이 근처를 샅샅이 찾아봤지만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가지고 온 노자도 모두 떨어져 하도 답답해 울음밖에 나오지 않는군요. 사정이 참으로 딱하시군요. 박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옆에 있던 돌쇠가 박어사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아무래도 나리께서 나서셔야겠습니다. 너무 안 되었어요. 돌쇠의 말에 박어사가 빙그레 웃었지요. 그럼 네가 미역 장수를 좀 해보겠느냐? 예, 저 불쌍한 미역 장수를 도울 수만 있다면요. 좋다. 그럼 어디 한번 해보자꾸나. 이야기를 마친 박어사가 정만출에게 말하였어요. 젊은이의 사정이 딱한 듯하니 우리가 젊은이의 미역을 몽땅 사겠소. 그 대신 닷새 뒤에 이 주막에서 다시 만납시다. 혹 두 형에 대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오. 박어사의 말에 정만출은 매우 반가운 표정을 지었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기 일처럼 나서주셔서. 인사는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듣기로 하지요. 그날부터 돌쇠는 미역 장수가 되었답니다. 미역을 잔뜩 짊어지고 고을을 샅샅이 뒤졌지요. 박어사는 멀찍이서 돌쇠의 뒤를 따랐어요. 그렇지만 그 근처의 어느 집에서도 수상한 기미를 찾아내지 못하였답니다. 이제는 더 깊은 산골을 뒤져보자. 두 사람은 사람의 발길이 아주 뜸해 보이는 깊은 산골로 접어들었어요. 그때였지요. 돌쇠야, 잠깐 기다리거라. 박어사가 돌쇠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답니다. 왜요, 나리? 저쪽에 있는 집을 봐라. 어쩐지 수상하지 않느냐?
박어사가 가리킨 집은 나무숲에 반쯤 가리운 산골에서는 보기 드문 꽤 큰 집이었어요. 보거라, 이 첩첩산 중에 논이 있을 턱이 없고 손바닥만한 텃밭조차도 안 보이는데 도대체 무얼 먹고 저런 큰 집에서 살겠느냐? 그럼 도둑이란 말인가요? 돌쇠가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쩐지 수상하구나. 저 집에 들어가서 동정을 살펴야겠어. 돌쇠야, 저 집에 들어가려면 내가 미역 장수를 해야겠구나. 너는 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꼼짝 말고 집안의 일을 살펴보도록 해라. 그러다가 내게 무슨 이상이 생기는 듯하면 번개처럼 달려와야 한다. 알겠습니다, 나리. 돌쇠가 쥐고 있던 미역을 박어사에게 넘겨주었어요. 자, 그럼 너는 꼼짝 말고 집안을 감시하거라. 돌쇠는 얼른 담장 안이 잘 보이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단단히 자리를 잡았어요. 박어사는 미역을 지고 커다란 대문 앞까지 걸어갔지요. 가까이 가자 집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깔깔대며 웃는 소리가 흘러나왔답니다. 박어사는 마음속으로 아주 행복한 집인가 보군 하고 생각하며 대문을 두드렸지요. 주인장, 문 좀 열어주시오. 박어사가 소리치자 갑자기 울음소리가 뚝 그쳤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지금과는 딴판으로 아이고 아이고 하는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이건 정말 수상쩍은 일인데. 박어사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더욱 힘차게 대문을 두드렸답니다. 미역 사시오, 미역. 아주 좋은 미역이요. 조금 뒤 대문 안에서 상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어요. 미역을 좀 팔려고 왔습니다. 박어사가 여인의 얼굴을 살피며 말하였어요. 예, 사실은 어젯밤 남편이 돌아가셔서 혼자 시름을 달래고 있던 중인데. 여인은 흐느껴 우는 체하며 박어사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지요. 저런, 정말 안 되었군요. 그렇지만 힘을 내셔야지요. 박어사도 혀를 차며 여인을 동정하는 채 하였어요. 박어사의 위로를 들은 여인이 더욱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지요. 사실 깊은 산골이라 남편 장례 치를 일을 걱정하던 중이지요. 미역장수 어른,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 사정이 그러하시다니 모르는 체하고 돌아설 수도 없군요. 박어사가 선선히 대답하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어서 들어가시지요. 여인이 허리를 굽혀 인사한 다음 집 안으로 안내하였어요. 박어사는 돌쇠가 숨어있는 쪽을 향하여 한쪽 손을 가만히 들어보였지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단단히 지켜보고 있으라는 뜻이었어요. 대문 안에 들어선 박어사는 깜짝 놀랐답니다.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이 너무 호사스러웠기 때문이지요. 시골에서는 보기 힘든 자개장까지 눈에 띄었어요. 우선 윗방에 드세요. 곧 저녁 밥상을 올리겠습니다. 박어사는 미역 보따리를 툇마루에 내려놓고 윗방으로 들어갔어요. 여인의 남편 주검은 안방에 있는 모양이었지요. 아이고, 아이고. 여인의 울음소리가 가끔 들려왔어요. 그렇지만 박어사가 듣기에는 여인의 울음소리는 억지로 꾸며내는 듯 하였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저녁 밥상이 들어왔어요. 워낙 산골이라 반찬이 많지 않습니다. 여인이 그렇게 말했지만 상 위에는 쌀밥에 생선까지 놓여 있었답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였어요. 아이고, 아이고. 여인의 울음소리가 또 들려왔지요. 듣기가 매우 껄끄럽군. 아무도 없는 첩첩산 중에서 혼자 듣는 여인의 울음소리는 어사의 마음을 으스스하게 했답니다. 똑똑똑. 갑자기 방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요? 예, 접니다. 하얗게 소복을 한 여인이 손에 새끼를 들고 왔답니다. 웬 새끼요? 예, 저희 집안 풍습은 사람이 죽으면 한밤중에 장례를 치른답니다. 한밤중에 절벽에서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는 장례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새끼를 가지고 왔으니 지금 가셔서 남편의 주검을 묶어주십시오. 지금 미리 묶어두어야 한밤중에 장례를 치를 수가 있지요. 알겠소. 박어사는 여인이 시키는 대로 새끼를 들고 안방으로 건너갔답니다. 주검을 한번 만져본 박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죽으면 몸이 곧 빳빳하게 굳어지는데 여인의 남편은 그렇지 않았지요. 체온도 차지 않았답니다. 이놈이 나를 속이려고 죽은 척하고 있구나. 박어사는 새끼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였지요. 슬쩍만 당겨도 뭉텅뭉텅 끊어져 나갔답니다. 이 썩은 새끼에도 곡절이 있겠구나. 잠시 생각해보던 박어사가 밖으로 나왔답니다. 밖에 있던 여인이 물었어요. 왜 그냥 나오십니까? 잠시 소변을 좀. 느릿느릿 밖으로 나온 박어사는 나무 그늘에 숨어있는 돌쇠를 찾아내었어요. 돌쇠야, 어서 네가 차고 있는 오라 좀 주렴. 날이 범인을 잡았습니까? 지금 곧 묶으려 한다. 그럼 저는요? 자정쯤에 내가 꽁꽁 묶은 범인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너는 여인을 감시하거라. 예, 나리. 돌쇠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방으로 돌아온 박어사는 튼튼한 오라로 누워있는 주검을 단단히 묶었답니다. 아이고, 아이고. 여인은 가끔 가다가 생각나면 억지로 우는 소리를 내었지요. 그 가증스러운 가짜 울음의 정체를 내 곧 밝혀줄 테다. 박어사는 주검이 있는 방 안에서 꾸물거렸어요. 튼튼한 오라에 묶인 사내의 모습을 여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밤이 깊자 여인이 박어사에게 다가왔답니다. 이제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저와 함께 남편의 주검을 절벽까지 운반해 주세요. 예, 그러지요. 박어사와 여인은 임시로 만든 들것에다 주검을 올려놓았어요. 저는 절벽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 부인이 앞장을 서시지요. 예, 그렇게 하지요. 박어사의 말에 잠시 망설이던 여인이 대답을 하고 앞쪽으로 갔답니다. 두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며 절벽으로 향하였어요. 돌쇠 녀석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군. 박어사는 가끔 뒤를 돌아보았답니다. 그러나 돌쇠는 보이지 않았지요. 한참 산에 올랐을 때 여인이 말하였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지요. 어느새 박어사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답니다. 잠깐 자리를 비켜주세요. 마지막으로 남편 앞에서 잠시 곡을 해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박어사가 그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어요. 아이고, 아이고. 여인이 가느다랗게 울기 시작하였지요. 거짓으로 잘도 우는군. 박어사가 코웃음을 칠 때였어요. 울던 여자가 잠깐 울음을 그치고 사내에게 조그맣게 속삭였어요. 여보, 어서 그 썩은 줄을 끊고 일어나세요. 저놈을 빨리 처치해야지요. 그 소리를 듣고 박어사가 피식 웃었답니다. 남편을 묶은 줄은 썩은 새끼가 아니라 튼튼한 오라이지. 박어사가 못 들은 척하고 뚜벅뚜벅 주검 앞으로 걸어갔답니다. 자, 밤도 깊었으니 이제 장례를 치르시지요. 이 주검은 제가 절벽 아래로 내던지겠습니다. 박어사가 주검을 번쩍 들어 절벽 쪽으로 향하였어요. 그러자 죽은 척하고 있던 여인의 남편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죽지 않았어요. 살려주세요. 그 소리를 들은 박어사는 더욱 세게 주검을 껴안았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말을 하다니 이상도 하지. 빨리 내던져야겠어. 그 소리를 들은 여인의 남편이 더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살려주세요. 죽을 죄를 지었으니 살려주세요. 그러자 박어사가 크게 소리쳤어요. 이놈, 너의 죄를 네가 알렸다. 네 놈이 죄 없는 백성을 얼마나 많이 해쳤더냐. 그러자 이제까지 뒤쪽에서 주춤거리던 여인이 깜짝 놀라 달아나기 시작하였어요. 그때 나무 뒤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불쑥 나타났답니다. 오호, 어딜 달아나려고 하느냐? 불쑥 튀어나온 사나이는 돌쇠였지요. 돌쇠가 여인을 쫓는 것을 본 박어사는 여인의 남편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답니다. 내동댕이 쳐진 사내가 죽는 소리를 내었어요. 조금 뒤 돌쇠가 여인을 꽁꽁 묶어가지고 나타났지요. 날이 어찌 되었습니까? 여기도 잘 되었다. 어서 이것들을 끌고 내려가자꾸나. 두 사람은 꽁꽁 묶은 사내와 여인을 끌고 관가로 갔답니다. 조사해보니 이 두 사람은 지금까지 많은 장사꾼들을 박어사에게 했던 수법으로 죽인 것이 드러났지요. 죽은 줄 알았던 주검이 썩은 새끼를 끊고 벌떡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깜짝 놀라 벌벌 떨더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사내와 여인이 합세하여 장사꾼을 절벽으로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린 것이었답니다. 세상에,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군. 듣는 사람마다 혀를 내둘렀어요. 정만출의 큰형 일출이와 둘째형 오출이도 그렇게 희생되었던 것이랍니다. 닷새 후에 어사와 만난 정만출은 울며 불며 절벽 아래로 내려가 보았어요. 그곳에는 이미 해골로 변해버린 여러 구의 주검이 있었답니다. 정만출은 입고 있던 옷으로 형들의 주검을 찾아내어 고향으로 옮겨갔지요. 연극을 벌였던 사내와 여인의 집 광에서 일추리와 오추리의 소금 가마니와 비단 꾸러미도 찾아내었어요. 이 살인자들을 단단히 벌 주시지요. 산에는 나무가 푸르고 깊은 골에는 맑은 물이 흘렀답니다. 산천은 저렇게 푸르고 맑은데 사람들의 마음은 왜 이리도 험악하단 말이더냐. 그러니 잘못된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관가에 넘긴 어사와 돌쇠는 그렇게 다음 고을로 발을 옮겼답니다. 어진 아내의 내조. 옛날에 오가성을 가진 젊은이가 있었답니다.
기골이 건장하고 성품이 정직했지만 그러나 배운 것이 없어 아내의 덕으로 놀면서 지내야 했지요. 아내는 마침 서울 어느 재상집의 하녀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상냥하고 착실한 까닭에 재상 내외의 사랑을 받았고 또 그간 부지런히 저축한 돈도 퍽 많았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아내는 남편을 조금도 타박 않고 극진히 위하였지요. 아내는 남편이 장차 반드시 크게 될 사람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느 날 아침 아내는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남편에게 내놓았어요. 당신은 세상 물정에 어두우니 이 돈을 가지고 나가 쓰면서 배워오도록 하셔요. 그러나 남편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돌아왔답니다. 집에서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탓인지 먹고 싶은 것이 있어야지. 그렇다면 길거리에 많은 거지한테라도 주면 좋을 걸 그랬어요. 그건 미처 생각 못했구려. 이튿날부터 오가는 그 말대로 하였어요. 날마다 돈을 가지고 나가서 거짓대들에게 훌훌 뿌려주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렇게 헛돈을 버리느니 차라리 활 쏘는 한량하고 사귀어보자 하고 생각하였어요. 이번에는 술과 고기를 사가지고 활터에 가서 숱한 한량들과 사귀었지요. 사귀고 보니 과연 재미도 있고 또 그들과 우정이 차츰 두터워져 갔답니다. 여기에 재미를 붙인 오가는 더욱 범위를 넓혔어요. 한량뿐 아니라 그라는 선비로서 궁한이가 있으면 기꺼이 식량과 학비를 도와주었던 것이랍니다. 참으로 갸륵한 사람이군. 이런 칭찬이 자자해질 무렵 아내는 비로소 남편에게 한 가지 일을 권하였어요. 일이란 다른 게 아니었지요. 이제부터는 사귄 분들과 함께 글 공부를 하고 또 병법 책도 열심히 배우도록 하셔요. 아내가 생각한 대로 오가는 글 재주가 없지는 않았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요즘 말로 하는 역사, 정치, 군사학 같은 것을 대충이나마 올바르게 깨닫게 되었지요. 앞으로는 공부하는 틈틈이 활쏘기, 칼쓰기 같은 무술 공부를 하셔요. 오가는 한량들에게 활과 칼을 배웠답니다. 본인이 재주가 있었고 또 한량들이 열심히 가르친 덕으로 이건 역시 불과 몇 달 후에는 당할 상대가 없게 되었지요. 가난한 선비에게 배운 병법 책도 물론 환히 익혀버렸답니다. 그러나 오가와 아내는 그 일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뿐더러 그의 나라에서 하는 무과 시험에 합격했어도 주인 재상에게 알리지 않고 또 벼슬자리마저 사양하고 말았답니다. 대체 오가의 아내는 또 다른 무슨 계획이나 희망이 있는지 당장은 알 도리가 없었지요. 물론 오가 자신도 이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원래가 말없고 착하며 또 아내의 일을 갸륵히 여기는 터인지라 묵묵히 따랐답니다. 하루는 아내가 오가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동안 당신을 위하여 쓴 돈이 7,000냥이나 되어요. 원래 모아두었던 10,000냥 속에서 이제는 3,000냥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다음부터 장사를 해보셔요. 뜻밖의 일이라 오가는 얼떨떨 하였답니다. 내가 장사를 어떻게 하오? 올해는 대추가 흉년인데 오직 충청도 지방만이 풍년이라니 1,000냥을 가지고 가서 사들여 오셔요. 오가는 그 말대로 충청도에 갔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마침 큰 흉년이 들어 도처에 굶는 사람들이 부황증에 걸려 고생하고 있었어요.
불쌍한 생각을 참지 못한 오가는 대추 살 돈을 몽땅 뿌려주고 맨손으로 돌아왔지요. 그러나 아내는 조금도 나무라지 않고 다시 1,000냥을 내주었답니다. 들은즉 황해도만이 면화가 풍년이라니 이걸로 면화를 사갖고 오셔요. 그런데 오가는 이번에도 충청도 때와 꼭 같이 하고 맨손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래도 아내는 책하지 않았어요. 다만 여기 이것이 마지막 1,000냥이어요. 그러니 이번만은 꼭 성공하셔요. 하고 신신당부했답니다. 이번 장사란 서울에서 혼옷을 사가지고 함경도 지방에 가서 팔고 대신 그곳의 약초와 모피를 사들여 오는 일이었어요. 오가는 헌옷 수십 짐을 이끌고 함경도에 오게 되었어요. 아내의 말대로 이곳은 면화가 귀한 까닭인지 추운 겨울에도 시골 사람들은 거의 벌거벗고 사는 형편이었지요. 여기서 오가는 또 불쌍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내의 간절한 부탁을 잊은 바는 아니지만 차마 그대로 볼 수가 없어 만나는 사람마다 선뜻 옷을 내주었어요. 물론 돈 한 푼 안 받고 거저 준 것이지요. 함경도 안변 땅에서 시작하여 육지란 곳에 이르렀을 때는 손에 남은 옷이라고는 쓸만한 치마, 바지 각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이렇게 아내의 막대한 재산을 다 써버렸으니 돌아갈 낯이 없구나. 차라리 산 짐승의 밥이 되어버려야겠어. 오가는 한밤중에 깊은 산 골짜기를 헤맸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오막살이 집을 발견하고 우선 들어갔어요. 기울어져 가는 오막살이에는 어떤 노파가 혼자 앉아 있었지요. 보니까 이 노파 역시 누더기 호도스로 벌벌 떨고 있었답니다. 하룻밤 쉬어갑시다. 오가가 이렇게 청을 하자 노파는 깜짝 놀라더니 바로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이 밤중에 이런 곳에서 길을 잃으신 모양이니 얼마나 고생하셨겠소. 하며 대답도 듣지 않고 부지런히 음식을 차리기 시작하였어요. 오가는 몹시 고맙게 여겼지요. 그래서 하나씩 남은 치마와 바지를 밥상을 받으며 얼른 내놓았답니다. 노파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이고 머니나, 이런 귀한 옷을 나한테 주시다니. 노파가 즐거워하며 옷을 입는 동안 오가는 밥상을 훑어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밥은 감자와 조밥 투성이었으나 거기 차려놓은 반찬이 모두 인삼, 그것도 산에서 자연히 큰 산삼 나물이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귀한 산삼을 나물로 해먹다니. 어쩌면 노파는 그런 줄 모르는 것이 아닐까? 오가는 한동안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였어요. 할머니, 이 나물은 어디서 났소? 오가가 물었답니다. 바로 집 뒤에 도라지 밭이 있다오. 맛이 하도 좋아 날마다 캐어 먹는 걸요. 그러고 보니 노파는 그것이 산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답니다. 집에 캐어둔 것이 또 있거든 어디 좀 봅시다. 노파는 서슴지 않고 응낙하였어요. 오가는 노파를 따라 헛간에 가보고 또 한 번 놀랐답니다. 거기에는 이미 캐어둔 산삼이 자그만치 10단도 넘었어요. 작은 것은 손가락 크기, 굵은 것은 팔뚝만한 것들이었지요. 그런데 멀리서부터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오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러나 노파는
우리 아들이 이제 돌아오는 모양이니 염려 말아요. 하고서는 그 아들에 관한 얘기를 하였지요. 노파의 말에 의하면 아들은 갓 낳았을 때 겨드랑이에 날개가 솟아서 가끔 벽에 날아가 붙곤 하였답니다. 좋지 못한 징조 같아서 쇠를 달궈 짖었지만 날개는 그럴 때마다 다시 생겼지요. 그와 동시에 힘이 어찌나 세어졌는지 호랑이도 산채로 거뜬히 잡아올만 하였어요. 장차 큰 일을 일으킬까 겁이 난 부모는 마침내 이 산골을 찾아들어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부친이 먼저 죽고 이제는 모자 둘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행히 사냥을 잘해서 굶지는 않는다오. 노파가 말을 마쳤을 때 바로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노파의 말을 들은 아들은 우람한 몸집을 굽실하며 인사와 사례를 아울러 했답니다. 물론 귀한 옷을 준 데 대한 사례였어요. 이튿날 아침 오가는 아들의 길잡이로 도라지 밭에 갔다 보니 과연 온 산이 크고 작은 산삼으로 꽉 차 있었답니다. 노파의 아들과 함께 하루 종일 캐낸 산삼은 굵은 것만으로 대여섯 찜은 실이 되었지요. 그것을 아들은 힘도 들이지 않고 간단히 묶어지더니 오가를 원산 고을 밖까지 잠깐 동안에 데려다 주었어요. 괴상한 일은 오가가 막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던 순간에 생겼답니다. 그 아들이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에요. 어쩌면 그 모자가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를 일이야. 오가는 돌아와서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답니다. 아내는 당신이 쌓은 덕을 기특히 여겨 하늘이 주신 상인가 보아요. 하며 기뻐하였지요. 그러나 아내는 이 일을 당분간 숨겨두고 때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주인 재상의 환갑잔치 때 소인의 남편이 대감께 드리려고 애써 구한 것이오니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중 좋은 산삼을 10뿌리 가져다 바쳤답니다. 재상이 뜻하지 않던 산삼을 얻어 기뻐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지요. 자리를 같이 한 손들도 무릎을 치며 탐복하고 또 부러워하였어요. 그제서야 아내는 남편의 일을 낱낱이 고했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여러 대신들에게도 산삼을 고루 나눠주었어요.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놀라고 기뻐했지요. 그뿐인가 정작 오가를 만나고 보고서는 세상에 이토록 성실하고 씩씩한 무인은 처음 보았어. 하며 입을 모아 칭찬하였어요. 이때 비로소 오가가 무과에 합격한 줄 알았기 때문만은 아니지요. 그간 아내가 정성 들여 지은 무관의 예복을 입은 오가의 모습은 정말로 훌륭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랍니다. 오가가 주인 재상을 비롯하여 여러 대신의 주선으로 무관 벼슬에 오른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오가는 그 후 공을 많이 세워 수군의 제도까지 지냈답니다. 그리고 80살의 나이로 세상을 조용히 떠날 때까지 아내를 끔찍히 존경하고 위했다고 한답니다. 어느 구두쇠의 유언. 옛날에 어떤 사람이 머슴을 사는데 주인이 무척이나 인색하였지요. 하루는 머슴이 주인의 심부름으로 이웃 마을을 다녀와서 말하였어요. 이웃 마을에 초상이 났더군요. 상유를 메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싱거운 녀석.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상여가 나가는 게 아니냐. 그게 뭐가 신기하다고 호들갑이더냐. 글쎄, 그저 그런 경우라면 제가 주인 나리께 말씀드리지 않지요.
하도 희한한 광경을 봐서 그럽니다. 머슴은 못 볼 것을 보았다는 듯 얼굴을 찡그리더니 말을 이었답니다. 상여에 실린 관을 보니 관 뚜껑이 완전히 닫혀있지 않더라고요. 웬일인가 싶어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그랬더니 관 밖으로 시체의 두 팔이 드리워져 있는 것이었어요. 두 손이 쫙 펴져 있었고요. 그래, 까닭이 있었더냐? 예, 마을 사람들에게 그 까닭을 물으니까 죽은 사람의 유언대로 하는 거라지 뭡니까? 별 희한한 유언도 다 있군 그래. 살아생전에 뭐 하던 사람이라고 그러더냐? 예, 굉장한 부자인데 이만저만한 노랑이가 아니었답니다. 평생 구두쇠 짓을 하여 엄청난 재산을 모았다던데요. 그 노랑이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대요. 자기와 같은 구두쇠들에게요. 뭐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냐? 참 뜻깊은 유언이었지요. 이렇게 말하였대요. 나처럼 자린고비 노릇을 하며 천년 만년 살듯이 세월을 낭비하는 세상의 구두쇠들아, 내가 한평생 천만금을 모았으나 다 부질없게 되었구나. 천만금을 저승까지 가져갈 수 없지 않느냐?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꼭 필요할 때 재물을 쓰고 빈손으로 가는 것. 머슴은 탄식하듯이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노랑이는 계속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천만금의 재물을 모으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했느냐. 돈 한 푼 때문에 부들부들 떨며 몹쓸 짓을 많이 했도다. 세상의 구두쇠들아, 나는 그대들에게 보여줄 표적을 남기고 저 세상으로 가겠노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는 두 손을 쫙 펴서 관 밖으로 들이우고 상여에 실려가겠노라. 세상의 구두쇠들아, 나의 이 모습을 보고 교훈을 삼아라. 노랑이는 이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언대로 장례를 치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허허, 그 말이 맞구먼. 인생은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주인은 머슴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바가 적지 않았어요. 그 뒤 그는 사람이 달라졌지요. 예전의 노랑이 짓을 그만두고 꼭 필요할 때 재물을 쓰며 살았답니다. 그러자 그를 구두쇠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답니다. 난쟁이가 준 황금 거위. 옛날에 아들 삼형제가 살았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똑똑했지만 남을 도울 줄 몰랐지요. 하지만 막내 아들은 두 형과 달리 욕심이 없고 마냥 착해서 바보라고 놀림을 받았어요. 부모님도 큰아들과 둘째 아들만 좋아하고 막내 아들은 못마땅해 했답니다. 숲속에 나무하러 갔다 올게요. 어느 날 큰아들이 말하였어요. 어머니는 큰애야, 일하다가 배고프면 먹거라 하며 맛있는 빵과 향긋한 술을 한 병 주었답니다. 숲에 간 큰아들은 늙은 난쟁이를 만났어요. 젊은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네. 빵과 술을 좀 나누어 주겠나? 누가 난쟁이한테 빵과 술을 준담? 저리 비켜. 큰아들은 난쟁이를 확 떠밀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무를 베다가 팔을 다치고 말았답니다. 숲속에 나무하러 갔다 올게요.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말하였어요. 어머니는 작은 애야, 일하다가 배고프면 먹어라 하며 맛있는 빵과 향긋한 술을 한 병 주었답니다. 숲에 간 둘째 아들도 늙은 난쟁이를 만났어요.
젊은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네. 빵과 술을 좀 나누어 주겠나? 누가 난쟁이한테 빵과 술을 준담? 저리 비켜. 둘째 아들도 난쟁이를 확 떠밀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무를 베다가 다리를 다치고 말았답니다. 저도 숲속에 나무하러 갈래요. 이번에는 막내 아들이 말하였어요. 어머니는 아유, 너 같은 바보가 나무를 베기나 하겠니? 하며 맛없는 빵과 쓴 술을 한 병 주었지요. 숲에 간 막내 아들도 늙은 난쟁이를 만났어요. 젊은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네. 빵과 술을 좀 나누어 주겠나? 맛없는 빵과 쓴 술밖에 없지만 같이 드세요. 막내 아들은 난쟁이와 같이 빵과 술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젊은이는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군. 내가 행운을 나눠주지. 저리 가면 늙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베면 뭔가가 나올 것이야. 난쟁이는 이 말을 남기고 가버렸어요. 막내 아들은 난쟁이가 말한 곳에 가서 나무를 베었답니다. 나무가 쓰러지자 그 자리에 황금 깃털이 번쩍번쩍 빛나는 거위 한 마리가 나타났지요. 막내 아들은 기뻐하며 황금 거위를 안고 집으로 향하였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막내 아들은 황금 거위를 안고 여관으로 갔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갈 생각이었거든요. 여관 주인에게는 딸이 3명 있었는데 거위를 본 딸들은 황금 깃털이 몹시 탐이 났지요. 틈을 봐서 저 황금 깃털 하나를 꼭 뽑아야지. 큰딸은 속으로 생각하였어요. 큰딸은 막내 아들 몰래 거위 날개를 움켜 잡았답니다. 순간 큰딸 손이 거위한테 찰싹 달라붙어 버렸어요. 아무리 떼려고 해도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큰딸은 거위를 잡은 채로 발만 동동 굴렀답니다. 때마침 작은 딸도 깃털을 뽑으려고 살금살금 다가왔어요. 언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작은 딸이 큰 딸을 잡자마자 손이 딱 붙어버렸지요. 막내 딸도 작은 딸한테 달라붙어 버렸답니다. 세 자매는 꼼짝없이 거위와 함께 하룻밤을 새웠어요. 다음날 아침, 막내 아들은 거위를 안고 여관을 나왔지요. 거위에 달라붙은 세 자매도 막내 아들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이 이것을 보고 막내딸을 떼어내려고 하자 목사님도 찰싹 달라붙어 버렸답니다. 이제 큰딸 뒤에 작은딸, 작은딸 뒤에 막내딸, 막내딸 뒤에 목사님이 달라붙어 막내 아들을 따라갔어요. 교회 지기가 목사님을 떼어내려다가 큰딸 뒤에 작은딸, 작은딸 뒤에 막내딸, 막내딸 뒤에 목사님, 목사님 뒤에 교회지기가 붙어버렸지요. 밭에서 일하던 농부 2사람이 교회지기를 떼어내려다가 큰딸 뒤에 작은딸, 작은딸 뒤에 막내딸, 막내딸 뒤에 목사님, 목사님 뒤에 교회지기, 교회지기 뒤에 농부 2사람이 붙어버렸답니다. 막내 아들이 서면 뒤에 붙어있는 사람들도 서고 막내 아들이 뛰면 사람들도 따라 뛰었어요. 어느덧 막내 아들은 웃지 않는 공주가 사는 나라에 왔어요. 왕은 공주가 걱정스러워 이렇게 말하였지요. 여봐라, 누구든 공주를 웃기는 사람은 내 사위로 삼겠다. 막내 아들은 황금 거위를 안고 공주에게 갔답니다. 황금 거위 뒤에 큰딸, 큰딸 뒤에 작은딸, 작은딸 뒤에 막내딸, 막내딸 뒤에 목사님, 목사님 뒤에 교회지기,
교회지기 뒤에 농부 두 사람이 붙어서 졸졸 따라다니는 꼴을 보고 공주는 배꼽을 쥐고 웃어대었어요. 바로 그때 마법이 풀리듯 황금 거위에 붙어있던 사람들도 떨어졌어요. 임금님, 약속대로 공주님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막내 아들이 들뜬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하지만 왕은 막내 아들을 사위로 삼기 싫었지요. 자네가 궁전 지하실에 있는 술을 모두 마실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면 결혼하게 해주겠네. 막내 아들은 언뜻 황금 거위를 준 난쟁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당장 숲으로 달려갔지요. 아이고 목말라, 술이 마시고 싶어. 어떤 사람이 숲에서 중얼거리는 게 보였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이 그 남자를 데려왔더니 궁전 지하실에 있는 술을 다 마셨지요. 임금님, 약속대로 공주님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막내 아들이 말했지만 이번에도 왕은 약속을 어겼답니다. 궁전뜰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빵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면 결혼하게 해주겠네. 막내 아들은 또 숲으로 달려갔어요. 배고파. 빵을 먹고 싶어. 어떤 사람이 숲에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막내 아들이 그 남자를 데려왔더니 궁전 뜰에 있는 많은 빵을 모두 먹어치웠어요. 임금님, 약속대로 공주님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막내 아들이 말했지만 왕은 또 억지를 부렸답니다. 물에서도 가고 땅에서도 갈 수 있는 배를 가져오면 결혼하게 해주겠네. 막내 아들은 또 숲으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늙은 난쟁이가 나와서 말하였지요. 나는 젊은이를 위해 술을 마시고 빵을 먹었네. 이제는 배를 주지. 모두 젊은이가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이라네. 막내 아들은 난쟁이가 준 배를 가지고 궁전으로 갔답니다. 임금님, 물에서도 가고 땅에서도 가는 배를 가져왔습니다. 약속대로 공주님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왕도 더 이상 버틸 수는 없었답니다. 마침내 막내 아들은 공주와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지요. 왕이 죽은 뒤에는 막내 아들이 왕국을 물려받아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돼지꿈 해몽. 옛날에 어떤 사람이 돼지꿈을 꾸었더래요. 이 꿈이 어떤 꿈인지 몰라 동네 나이 많은 노인한테 가서 그 꿈이 좋은 꿈인가 아닌가 해몽 좀 해달라고 말했지요. 영감님은 자네 오늘 잘 먹을 일이 생겼네 하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먹을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아 실없는 영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점심때쯤 되니까 이웃 아저씨 댁에서 심부름하는 아이가 와서는 우리 집에 매부가 오래간만에 왔다고 오셔서 같이 좀 놀아달래요 하더래요. 이 사람은 별로 할 일도 없어서 아저씨 댁으로 갔지요. 아저씨 댁에서는 사위가 왔다고 떡이야 술이야 고기야 잔뜩 차린 상을 내왔더래요. 이 사람은 뜻밖의 맛있는 음식을 많이 얻어먹고는 그 영감 해몽이 잘 맞는데 하고 감탄했지요. 이 사람이 그날 밤에 또 돼지 꿈을 꾸고는 또 노인을 찾아가서 해몽을 해달라고 말했지요. 그랬더니 영감님은 오늘은 새 옷 입을 일이 생겼네 그려 하더래요. 이 사람은
옷을 갈아입은 지가 며칠 안 되어서 새 옷 입을 일이 없을 텐데 하며 집으로 왔답니다. 그랬더니 마누라가 옷을 갈아입으라고 새 옷을 내주더래요. 왜 벌써 옷을 갈아입으라 하느냐 물으니까 한 보름 있으면 친정아버지 환갑이니까 그때 새 옷을 입고 가게 빨래를 해야 하므로 그런다고 하더래요. 이 사람은 그 영감의 해몽이 잘도 맞는다고 신기하게 여겼었지요. 그날 밤에 이 사람은 또 돼지꿈을 꾸고는 다음날 아침에 그 영감한테 가서 해몽을 해달라고 했어요. 영감은 오늘은 얻어맞을 일이 있겠구먼 하더래요. 이 사람은 남한테 잘못한 일도 없고 내가 싸움을 걸 일도 없는데 얻어맞겠다니 당차는 말이라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쪽에서 동네에서도 불량하기로 소문난 놈이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며 오는 것을 보고 저놈하고 마주쳤다가는 재미없게 생겼네 하고 옆 골목으로 몸을 피했지요. 그랬더니 그놈이 쫓아와서 야, 이 자식아, 왜 사람을 보고 피하는 거야? 내가 너를 잡아먹는 호랑이라도 되느냐? 이놈 맛 좀 봐라. 하면서 달려들어 치고 패고 하더래요. 이 사람은 이렇게 난데없이 매를 맞고 보니 그 영감의 해몽이 신기하게도 다 들어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감을 찾아가서 여태까지 일어난 일을 다 말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용하게 맞게 해몽하느냐고 물었지요. 영감은 이 사람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거야 별게 아니지. 돼지라는 것은 꿀꿀거리는 게 아닌가. 돼지가 처음에 꿀꿀거리면 배가 고파서 그러는 줄 알고 사람은 돼지죽을 갖다 주지. 그러니까 처음 돼지꿈을 꾸었을 때는 돼지가 죽 먹을 것을 의미하니 음식 얻어먹는 꿈으로 해몽되는 것이요. 다음에 꾼 돼지꿈은 돼지가 두 번째로 꿀꿀거리는 것으로 볼 수 있지. 밥을 주었는데도 꿀꿀거리는 것은 아마도 우리 안이 불편해서 그런 줄 알고 주인은 돼지 깃을 갈아줄 것이거든. 깃을 가는 것은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으니 둘째 꿈은 새 옷 입는 일로 해몽이 되지. 세 번째의 돼지 꿈은 말일세. 밥도 주고 깃도 갈아주고 했는데 또 꿀꿀거리는 셈이니 이놈의 돼지가 뭐가 부족해서 이러느냐고 때려줄 게 아닌가. 그러니 세 번째 돼지 꿈은 얻어맞는 꿈일 수밖에 하더래요.